여러분, 살면서 칼날이 사람 손등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맨주먹이 서슬퍼런 칼날을 쳐서 박살을 내버리는 그 소름 끼치는 파열음 말입니다. 1930년대 경성 종로 한복판, 모두가 숨죽여 울던 그 시절에 실제로 울려 퍼졌던 그 소리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역사가 차마 기록하지 못했을 뿐, 이 땅의 좁고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반드시 일어났던 서슬퍼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던 인물이 아닙니다. 이름도 직함도 그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은 존재. 그저 종로 시장통을 구르며 물지개나 지던 벙어리 지게꾼이었습니다. 일본인 상인에게 개차반 취급을 당하며 발길질을 얻어맞아도 허허 웃으며 굽신거리던 사람. 조선 사람들조차 어휴, 저 불쌍한 놈 하며 혀를 찼지. 그 누구도 두 번 쳐다보지 않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굽어진 허리 뒤에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외놈 칼 20자루를 맨손으로 박살내고 경성을 쥐락펴락하던 일본인 거물을 기어이 내 발밑에 무릎 꿇린 그 처절한 밤. 평생 입을 닫겠다던 피 맺힌 맹세를 깨고 쉰 목소리로 단 두 마디를 내뱉던 그 순간. 그 두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불덩이를 삼킨 듯 뜨거워질 것입니다. 지금껏 얼마나 억울하게 사셨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꾹 참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웃으며 넘겨야 했던 그 비참한 세월들.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어디에도 꺼내지 못한 채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심장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피맛골의 벙어리 물지개꾼, 봉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살짝 남겨주십시오. 방 안에서, 산책길에서, 혹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따라 더 복받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께 남은 올 한 해 건강운과 말년운이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작합니다. 1930년대 경성. 지금의 서울 한복판, 종로 큰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식 벽돌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전차가 땡땡 소리를 내며 달리던 그 번화한 거리. 군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일본 순사들이 패도를 허리에 차고 양쪽 보도를 가로질러 걸어다니던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게 근대화된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큰 길에서 딱 한 발짝 고개만 돌리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기왓장 몇 개가 내려앉은 낡은 담벼락 사이로 조선인들이 끓여낸 장국 냄새와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뒤섞인 채 골목 가득 피어오르던 그곳. 바로 피맛골이었습니다. 피맛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옛날 양반들의 말을 피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참 묘한 일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그 골목의 팔자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양반의 말발굽을 피하던 골목이 이번엔 일본 순사들의 군화를 피하는 골목이 되었으니까요. 피하는 자들의 땅, 숨어 사는 자들의 골목. 그게 피맛골이었습니다. 그 골목에 봉남이 있었습니다. 물지개를 진 벙어리 봉남. 종로 시장통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했지만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눈을 낮추고 다녔습니다. 일본인 상인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물지개를 메고 골목과 골목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로 큰 길을 지나던 봉남의 물지개가 일본인 포목상 앞을 막아섰습니다.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잠깐 멈춘 것이었는데 포목상 주인이 가게 안에서 뛰쳐나오더니 봉남의 멱살을 잡고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조선놈이 어딜 막아서 꺼지지 못해. 그러면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지나가던 조선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봉남은 발길질을 맞으면서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더 깊이 굽히고 서서 헤헤하는 소리를 내며 빌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 그 희미한 웃음 비슷한 소리로. 포목상이 침을 뱉고 들어가고 나서야 봉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물지개를 추슬렀습니다. 그걸 골목 어귀에서 지켜보던 국밥집 할머니 순례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른이 다 된 손으로 입술을 꾹 깨물면서 봉남이 그 눈길을 알아채고는 또 헤헤 웃었습니다. 이번엔 괜찮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봉남의 하루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피맛골 이 집 저 집에 배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물지개를 지고도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맛골 골목이 워낙 좁아서 두 사람이 마주치면 한쪽이 벽에 붙어야 할 정도였는데 봉남은 언제나 먼저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짐을 진 사람이 비켜서는 건데도 당연하다는 듯 지나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봉남은 그냥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굽히고 피하고 또 웃고 굽히고 피하고. 그게 1930년대 종로 벙어리 물지개꾼 봉남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맛골 사람들은 봉남에 대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다들 본 적이 있었습니다. 봉남이 물지개를 내려놓을 때 소매자락이 걷히며 잠깐씩 드러나는 팔뚝. 삼배옷 속에 숨겨진 그 팔뚝은 물지개꾼의 것이라기엔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단단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참나무 뿌리처럼 무언가가 오랫동안 응축되고 굳어진 것 같은 그런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등. 여러 해 동안 물지개를 진 사람의 손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손바닥 가장 두꺼운 부분, 주먹을 쥐었을 때 정면이 되는 자리에 박혀있는 굳은 살. 그건 무언가를 오래, 아주 오래 두들겨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순례 할머니만은 알았습니다.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하지만 할머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남이 아침마다 물을 내려놓고 돌아서면 등 뒤를 향해 조용히 합장을 했습니다. 뭔가를 비는 것처럼, 뭔가를 부탁하는 것처럼. 피맛골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억눌린 숨소리와 굽어진 허리들 사이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물지개꾼 하나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눈을 낮추고 웃으면서. 그 등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피맛골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말로 적힌 법이 아니라 오래된 골목이 스스로 만들어 온 법. 이 골목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의 국그릇을 걱정하고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 눈 감아주는 대신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나눌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목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예의가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전하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골목의 심장 같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순례 할머니의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기둥에 금이 간 흙벽, 그을린 가마솥 하나가
전부였지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국밥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피막골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면 이 골목 사람들은 그제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례 할머니가 솥을 걸었구나.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안도감을 주는 연기였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누가 돈이 없어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개를 숙이고 한 그릇만 더 달라 해도 말없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 딱 하나 본인도 지키고 남들에게도 지키길 바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골목 안에서만큼은 아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저항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가게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게 순례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흔들린 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구두 소리. 피맛골 골목 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단단한 가죽 구두가 돌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 어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리드미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흐트러지지도 않은 위협 그 자체를 걸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발소리였습니다. 피맛골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안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던 손님 둘이 국그릇도 남겨둔 채 자리를 피했고 골목 모퉁이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들이 쏜살같이 담벼락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쪽에서 오는 발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쿠로다 켄지였습니다. 종로 일대의 돈줄을 쥔 자. 일본 거합도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자. 조선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가게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자릿세까지 뜯어내는 자. 나이는 40 남짓이었지만 눈빛은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다고 그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짐승의 눈이었다고. 그것도 배가 찬 짐승이 아니라 언제나 무언가를 해치고 싶어 안달난 짐승의 눈이었다고. 쿠로다가 피맛골로 들어선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엔 부하들을 먼저 들여보냈는데 이날은 쿠로다 본인이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허리에 장도를 찬 낭인 셋이 따랐습니다. 쿠로다 역시 왼쪽 허리에 카타나 하나를 차고 있었는데 칼집이 눈에 띄게 낡았습니다. 오래 써온 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래 써온 칼을 가진 사람이 이런 눈빛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 이 골목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곳이 순례 할머니의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쿠로다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특별한 표정도 없이 들어섰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장소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순례 할머니는 가마솥 앞에 서 있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온몸이 굳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할머니의 가게였고 할머니의 방식이 있었으니까요. 쿠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말이었습니다. 발음은 이상했지만 뜻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조선말이었습니다. 자릿세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려면 매달 일정한 돈을 자신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몇 달치가 밀렸으니 오늘 당장 밀린 것부터 다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쿠로다의 눈빛이 달라지는 데는 반 박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의 칼집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지는 않은 채
그 손 그대로 앞으로 걸어 나와 술래 할머니의 목 가까이에 칼집의 끝을 들이밀었습니다. 차가운 쇠냄새가 났습니다. 그 가을 오후의 골목에 차가운 쇠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 쿠로다의 말이었습니다. 사흘을 주겠다고. 사흘 안에 밀린 자릿세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가마솥과 이 가게는 자기 것이 된다고. 그 말을 하면서 쿠로다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쿠로다의 협박은 정확히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나간 뒤 국밥집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술래 할머니는 가마솥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 골목에서 솥을 들고 살아온 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손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여력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라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그 장면을 피막골 어귀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지개를 내려놓은 채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던 봉남이었습니다. 쿠로다 일행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내내 봉남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게 익숙한 자세였으니까요.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것.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것. 그게 지금까지 봉남이 이 거리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쿠로다 일행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 봉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밥집 안에서 홀로 떨고 있을 술래 할머니 쪽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오래,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게 무엇인지를 저는 감히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때 봉남의 손이 저도 모르게 자기 손목 안쪽을 더듬었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매자락 속 피부에 닿는 낡은 무명 천 하나. 아버지의 유품인 붉은 띠가 거기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봉남이 기억하는 한 언제나 거기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막골 골목에는 평소보다 일찍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쿠로다가 술래 할머니에게 준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런데 낭인들이 피막골에 다시 나타난 건 사흘이 아니라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사흘은 없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협박의 형식을 빌린 통보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이 골목이었습니다. 이 골목의 심장부, 술래 할머니의 가게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피막골 골목에는 인적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초승달도 구름 속에 숨어든 밤이었습니다. 먹물을 풀어놓은 것처럼 새까만 하늘 아래 골목 군데군데 매달린 호롱불 몇 개만이 바람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속으로 낭인 다섯이 들어섰습니다. 낮에 쿠로다를 따라왔던 셋에 두 명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화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을 지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릿세를 안 냈으니 가게를 태우겠다는 그 협박을 실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5명이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래 할머니가 이미 피신했는지 아니면 안에 숨어 있는 건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낭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오늘 밤 이 가게는 타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맨 앞에 선 낭인이 화구를 높이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어둠이 가장 짙게 고인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옷깃 스치는 소리도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낭인들이 화구를 낮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적대기였습니다. 낡고 해진 집 거적대기를 머리부터 뒤집어 쓴 형체 하나가 골목 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컸습니다. 어깨는 넓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낭인들의 시선을 잡아당긴 건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느릿하고 천연덕스러웠는데 그 느릿함이 오히려 더 묘한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서운 것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저 걸음걸이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을 것입니다. 낭인 중 하나가 조선말로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고. 썩 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적대기의 형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속도로, 같은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10걸음, 5걸음, 3걸음. 낭인 하나가 허리의 장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거적대기의 형체가 움직인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손이 먼저였습니다. 칼을 쥔 낭인의 손목을 향해 뻗어나온 손.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단하고 주먹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그 무언가가 낭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탁 하는 짧고 둔한 소리와 함께 낭인의 칼이 뽑히지도 못한 채 칼집 안에서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손목 관절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낭인은 비명을 지르려다 그마저도 못하고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낭인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호롱불 빛이 칼날 위에서 번뜩였습니다. 넷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칼 네 자루라면 피할 곳이 없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적대기의 형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대신 파고들었습니다. 칼이 뻗어오는 방향으로 오히려 한 발짝 더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맨손 격투술, 착수였습니다. 칼날을 손바닥의 가장 단단한 부분으로 쳐내는 것인데 보통의 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쇳덩이를 수만 번 두드려온 손이 아니라면 칼날을 맨손으로 친다는 건 그냥 자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봉남의 정권이 칼날에 부딪히는 순간 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칼이 아니라 쇠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칼을 쥔 낭인의 손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칼보다 봉남의 정권이 더 단단했습니다. 두 번째 낭인의 칼이 옆에서 들어왔습니다. 봉남은 몸을 틀면서 팔꿈치로 낭인의 턱 밑을 밀어 올렸습니다.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낭인의 온몸이 뒤로 꺾이며 그대로 골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가 허리를 겨냥해 칼을 비스듬히 내리그었을 때 봉남은 이미 그 옆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뒤로 돌아 있었고 낭인의 어깨 위로 정권이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네 번째 낭인이 뒤로 물러서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싸움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비명이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낭인 셋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팔을 쓸 수 없게 됐거나 무릎이 꺾였거나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봉남은 단 한 번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 외에 다른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비명을 지른 네 번째 낭인이 화구를 내팽개치고 골목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처음부터 손목이 꺾인 채 쓰러져 있던 첫 번째 낭인도 한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 비틀비틀 달아났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적대기의 형체가 천천히 국밥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 지르러 왔던 화구들이 바닥에 흩어진 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봉남은 그것들을 한데 모아 골목 한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낭인들을 하나씩 끌어다 골목 가장자리에 나란히 눕혔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치게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봉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안쪽에서 삐걱거리며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순례 할머니의 눈이 내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가마솥 뒤에 숨어서 밖의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게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눈과 거적대기의 형체가 마주쳤습니다. 형체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가게 문 앞을 비켜섰습니다. 여기는 이제 괜찮다는 뜻으로, 오늘 밤은 괜찮다는 뜻으로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굵은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수십 년을 이 골목에서 살아오면서 흘려온 눈물과는 결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거적대기의 형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온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피막골 골목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호롱불을 흔들었고 바닥에 쓰러진 낭인들의 신음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순례 할머니의 가마솥은 그날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쿠로다는 아직 건재했고 피막골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이 골목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 골목에, 이 어둠 속에 편을 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오래된 골목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불을 지르지 않아도 번지고 바람이 없어도 퍼져나가고 누가 의도하지 않아도 살이 붙고 색이 입혀지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소문이라는 것인데, 그날 밤 피맛골에서 있었던 일은 소문이 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겁에 질려 달아난 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쿠로다에게 돌아가 보고한 내용이 종로 일대의 일본인들 사이로 먼저 퍼졌고, 그게 다시 조선인들의 귀에 들어오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골목을 타고 시장을 타고 국밥집 밥상머리를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피맛골에 괴한이 나타났다고,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큰 형체였다고, 칼을 든 낭인 5을 맨손으로 쓰러뜨렸다고, 칼날을 맨손으로 쳐냈는데 칼이 부러질 뻔했다고, 소리도 없이 나타나서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칼을 맨손으로 쳐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에 나뒹굴던 낭인들을 새벽에 직접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들의 팔이 꺾이고 무릎이 주저앉아 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호랑이가 나타난 것 같다고. 호랑이. 그 단어가 붙는 순간부터 소문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호랑이란 그냥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강한 자의 상징이자 굴하지 않는 기계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억눌릴 대로 억눌려온 사람들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데는 희망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조심스럽고 간절한 희망이. 반면 쿠로다에게 그 소문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쿠로다의 사무실은 종로 큰 길 모퉁이의 2층짜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일본식으로 깔끔하게 꾸며진 방 안에서 쿠로다는 달아난 낭인들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 쿠로다가 소리를 지르는 쿠로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부하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쿠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인 하나가 자기 사람들에게 손을 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 이야기가 종로 바닥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 쿠로다를 건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조선인 하나한테 망신을 당한 이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쿠로다 켄지의 사람들이 맨손의 괴한 하나에게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경성 전체에 퍼진다면 그건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종로 일대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공포로 세운 것은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는 법이었으니까요. 쿠로다는 그날부로 조선인 상인 셋을 잡아들였습니다. 피맛골과 가까운 골목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상인, 종로시장 어귀에서 엿을 팔던 노인, 그리고 순례 할머니의 국밥집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나들던 단골 손님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피맛골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쿠로다의 계산은 단순하고 냉혹했습니다. 호랑이 나부랭이가 누구든 분명 이 골목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인질로 잡으면 호랑이 쪽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라는 것. 잡혀간 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종로 경찰서 뒷골목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일본 순사들과 쿠로다의 낭인들이 함께 지키고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 말이 피맛골에 전해지자 골목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어젯밤의 그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찬물 한 바가지를 맞은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저항하면 더 큰 것을 잃는 것이구나 하는 오래된 체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맛골 골목 어귀 어느 집 처마 밑에 봉남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물지개는 옆에 내려놓은 채였습니다. 무릎 위에 팔을 걸치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만 보면 그냥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골목 사람들 사이를 떠도는 말들이 봉남의 귀에 닿을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자기가 움직인 것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 셋이 지금 쿠로다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멈추는 것. 이대로 다시 물지개꾼 봉남으로 돌아가서 잡혀간 세 사람이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것. 쿠로다는 인지를 협박 수단으로 쓴 것이지 죽이려는 게 아닐 테니 며칠이 지나면 내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나아가는 것. 그러나 나아가면 쿠로다가 인질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렇다고 멈추면 이 골목은 영영 쿠로다의 것이 될 터였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누군가는 다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완전히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봉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감긴 붉은 띠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띠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겼습니다. 아버지가 의병대장으로 싸우다가 잡혀가던 날 어린 봉남의 손목에 이것을 묶어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귀에 박혀 있었습니다.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또렷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때 멈추는 자는 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봉남이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지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집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물지개 중간을 두 손으로 잡고 한 번 힘을 주어 꺾었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굵은 작대기 두 개가 손 안에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나르던 그 지게가 지금 이 순간 다른 것으로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골목 안에 있던 사람 하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봉남이 작대기를 쥔 채 골목 밖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허리를 굽히지 않은 채로, 눈을 낮추지 않은 채로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낯선 모습이었는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봉남의 등이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일어서는 걸 그날 처음 봤다고. 호랑이는 달릴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 가장 무섭다는 걸 그날 알았다고. 종로 경찰서 뒷골목은 낮에도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두 번 꺾어 들어가야 나오는 그 골목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한낮에도 햇빛이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경찰서 뒤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괜히 그쪽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으니 늘 사람이 없고 늘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쿠로다가 인지를 가둬둔 창고로 그보다 적합한 장소도 없었을 것입니다. 봉남이 그 골목 어귀에 멈춰 선 건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였습니다. 어둠이 이미 골목 가득 내려앉아 있었고 창고 앞에는 횃불 두 개가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낭인 셋이 창고 문을 지키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일본 순사 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5. 봉남은 골목 어귀의 그늘 속에서 그 숫자를 천천히 세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매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붉은 띠를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단단하게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묶어주던 방식 그대로 손목뼈를 한 번 감고 정권 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서 엄지 아래 가장 단단한 부분을 단단히 조이는 방식으로 그 오래된 무명천이 살을 파고드는 압력이 봉남의 손에 무언가를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눈을 뜨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봉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횃불 가까이 있던 낭인 하나가 먼저 낌새를 챘습니다. 골목 어귀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쪽으로 오라는 듯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고. 이쪽은 지나다닐 수 없다고. 그러나 봉남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적대기를 쓰지도 않았고 몸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얼굴을 드러낸 채 어깨를 편 채 횃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낭인이 칼에 손을 얹었습니다. 봉남이 먼저 움직인 건 그때였습니다. 10걸음 거리를 3걸음 만에 좁히면서 오른 정권이 낭인의 명치를 향해 뻗었습니다. 직선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칼이 칼집에서 절반도 빠져나오기 전에 낭인의 몸이 꺾였고 그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착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휘두르지도 요란한 동작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짧은 경로로 가장 단단한 곳을 가장 정확하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칼을 뽑았습니다. 왼쪽에서 들어온 칼을 봉남이 오른 팔뚝의 바깥쪽으로 쳐냈습니다.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칼의 방향을 비틀어서 낭인의 팔이 안쪽으로 꺾이도록 만드는 동작이었는데 칼을 쥔 손목이 뒤틀리는 순간 낭인은 칼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 칼이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봉남의 왼 정권이 낭인의 턱을 밀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의 낭인이 비스듬히 칼을 내리그었습니다. 어깨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봉남은 상체를 낮추며 그 칼날 아래로 파고들었고 그 자세 그대로 오른 어깨를 낭인의 흉부에 박았습니다.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낭인이 뒤로 날아갔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부딪히고 나서야 멈춘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순사 둘이 그제야 허리의 총에 손을 뻗었습니다. 봉남이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총이 칼보다 더 빠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총은 거리가 있어야 쓸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없애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2걸음, 3걸음. 총이 허리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봉남의 손이 총을 쥔 손목에 닿는 것이 거의 동시였습니다. 총구가 하늘을 향해 꺾이면서 방아쇠가 당겨졌고 총성이 골목 위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봉남의 정권이 순사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두꺼운 군복 위로도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달되었는지 순사가 허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순사가 한 발짝 물러서며 총구를 봉남에게 겨눴습니다. 2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짧은 정적이었습니다. 횃불이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봉남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순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봉남이 눈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쏘고 싶으면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앞에서 총을 겨누는 것은 총을 쥔 쪽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순사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봉남이 천천히 옆으로 걸었습니다. 총구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봉남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총구가 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봉남의 손이 횃불 중 하나의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사발 앞 바닥에 던졌습니다. 불이 순사 발치에서 순간적으로 튀었고 순사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총구가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 찰나에 봉남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총성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이 모두 바닥에 있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쓸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봉남은 가쁜 숨을 한 번 내쉬고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빗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3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목상인, 엿장수 노인, 그리고 국밥집 단골 손님. 셋 다 묶여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고 그러나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봉남의 얼굴이 나타나자 엿장수 노인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물지개꾼 봉남이었습니다. 벙어리 봉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늘 보던 그 굽어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묶인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남이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한 명씩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밖을 가리켰습니다. 빨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사람이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포목상인이 돌아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멈추었는지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숙였습니다. 봉남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온전히 받았습니다. 3 사람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나서 봉남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붉은 띠 위로 손을 얹었습니다. 방금 전의 격돌에서 제대로 쓰인 그 손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잠잠했습니다. 아프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을 때 멈추는 자는 싸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오늘 복남은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쿠로다는 아직 건재했고 오늘 밤의 일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벼릴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낭인 5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훨씬 더 많은 수가 올 것이었고 훨씬 더 단단하게 준비된 채로 올 것이었습니다. 복남은 천천히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피맛골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쪽 종로 큰 길 방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 없는 쪽으로 그는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걸 아는 호랑이는 다음 싸움이 있는 쪽으로 먼저 걸어가는 법이었습니다. 쿠로다 켄지는 평생 딱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당하면 반드시 돌려준다. 그것도 받은 것의 10배로. 경찰서 뒷골목의 창고에서 사람들이 풀려났다는 보고를 받은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쿠로다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커서 얼굴에 담기지 않는 분노였습니다. 방 안에 함께 있던 부하들은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쿠로다가 다음 말을 꺼낼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쿠로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일 밤 종로 큰 길에서 끝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담고 있는 무게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내일 밤 종로 큰 길이라는 건 숨어서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쿠로다는 그날 밤 안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경성 일대에서 칼 좀 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건너온 낭인, 부산 항구에서 이름을 날리던 자, 쿠로다의 오랜 동료 사무라이들. 날이 밝기 전에 20명이 쿠로다의 건물 안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쿠로다가 이들에게 준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선 호랑이를 종로 한복판에서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도 함께 없애야 했습니다. 피맛골에 퍼진 그 희망 같은 소문. 조선 호랑이가 이 골목을 지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뿌리째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보는 곳에서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끝을 내야 했습니다. 그게 쿠로다가 종로 큰 길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쿠로다는 자신이 직접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부하들을 앞세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래 써온 카타나를 허리에 차고 새벽부터 자기 손으로 칼날을 갈았습니다. 거합도의 달인이라는 말이 허명이 아니었습니다. 쿠로다가 칼을 갈 때의 집중력은 옆에서 보는 사람조차 숨을 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놀림 안에는 분노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정밀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또다시 피맛골에 닿았습니다. 이 골목에는 언제나 먼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길 쪽에서 물건을 떼어오는 상인들, 경찰서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들, 이 골목 저 골목을 떠도는 지게꾼들. 그들의 눈과 귀가 모여서 피맛골이라는 공간을 살아있게 만들었고 오늘 그 눈과 귀가 가져온 소식은 골목 사람들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쿠로다가 20명을 이끌고 종로 큰 길에 나선다고. 20명이라는 숫자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창고에서 5을 쓰러뜨린 건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20명은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엔 쿠로다 본인이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합도의 달인이 직접 피막골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걱정이었고 두려움이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하는 간절함이기도 했습니다. 복남은 그날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막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지개도 없었고 늘 앉아 쉬던 처마 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복남이 어디 있는지를 큰 소리로 확인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종로 큰 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노점을 펼치던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안에 탄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길 양쪽에 낯선 얼굴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눈빛이었습니다. 날이 선 눈빛, 기다리는 눈빛, 쿠로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쿠로다가 나타났습니다. 종로 큰 길 한복판에 섰습니다. 20명이 그 뒤와 양옆으로 벌어져 섰습니다. 횃불 몇 개가 켜졌고 그 빛이 칼집들 위에서 번뜩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골목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종로 큰 길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문틈 사이로, 골목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숨을 참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쿠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말이었습니다. 피막골의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왔다고. 여기 있다고. 숨지 말고 나오라고.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로다의 눈빛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준비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10초, 20초, 1분. 쿠로다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지려던 참이었습니다. 역시 안 나타나는 것이냐며 코웃음을 치려던 그 순간 종로 큰 길 북쪽 끝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는 발소리였습니다. 복남이었습니다. 거적대기도 없었습니다. 물지개도 없었습니다. 남루한 삼배옷이었지만 걷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이 앞을 향해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이 길이 자기 땅인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손목에 감긴 붉은 띠가 횃불빛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명이 일제히 복남을 바라보았습니다. 쿠로다가 복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종로 큰 길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쿠로다의 입에서 나온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칼집에 손을 얹는 동작이었습니다. 선제 공격보다는 확인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너는 이게 뭔지 알고 온 것이냐는 확인이었습니다. 복남이 대답하는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쿠로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짓 하나로 20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종로 큰 길에서 칼 20자루가 일제히 빠져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피막골 골목 안에서 순례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종로 쪽을 바라보면서 할머니는 소리 없이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무엇을 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손이, 이른 해를 살아온 그 손이 평생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모아졌다는 것만큼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빠뜨릴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종로 큰 길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란 것은 시작되기 전이 가장 깁니다. 칼이 빠져나오는 소리가 울리고 두 진영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찰나의 시간이 실제로는
눈 깜짝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심장이 귀 안에서 뛰고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눈이 상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팽팽하게 열리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싸움 그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복남은 그 순간에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딱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뜬 것과 첫 번째 낭인이 달려든 것이 거의 동시였습니다. 정면에서 칼을 내리치는 가장 단순한 공격이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느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무거운 공격이었는데 복남은 그 칼날의 방향을 오른 팔뚝으로 비틀어내면서 동시에 왼 정권을 낭인의 명치로 쏘아냈습니다. 착수의 정권은 그냥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단련된 그 손의 밀도는 쇠에 가까웠고 그 쇠가 사람의 명치에 박히는 순간 낭인의 몸이 뒤로 접혔습니다. 소리가 나기도 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양옆에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좁히는 공격이었습니다. 한 명을 상대하는 사이 나머지 하나가 측면을 치는 방식으로 여럿이 하나를 압박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남은 한쪽을 막으면서 다른 쪽으로 피하는 대신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칼날이 서로를 향해 좁혀오는 바로 그 중심점으로 몸을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낭인의 칼은 서로가 서로를 가로막는 꼴이 되었고 복남의 팔꿈치가 왼쪽 낭인의 턱 아래를 밀어 올리는 동안 오른 정권은 오른쪽 낭인의 쇄골을 향해 수직으로 내려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 둘이 거의 겹쳐서 났고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셋이 쓰러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문틈 사이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셋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된 건지 몰랐다고. 그러나 쿠로다의 사람은 17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흩어져서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서로가 방해가 된다는 걸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2명씩, 3명씩 간격을 두고 파도처럼 밀려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복남이 하나를 처리하는 사이 다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이 또 들어오는 식으로 복남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복남의 몸이 종로 큰 길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착수는 정지한 채로 버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상대의 힘을 흘려내고 빈틈이 생기는 순간 정확하게 파고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복남의 발이 종로 큰 길 돌바닥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대각선으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칼날이 닿지 않는 위치를 먼저 찾고 그 위치에서 반격할 각도를 만들고 그 각도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을 쏘아 넣는 계산이 그 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칼이 복남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완전히 피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삼배옷이 찢기고 붉은 기운이 배어났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복남이 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칼이 지나간 자리에서 몸을 틀며 그 낭인의 등 뒤로 파고들었고 손날이 낭인의 뒷목을 가격했습니다.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다음. 횃불 하나가 싸움 중에 쓰러지면서 불이 번졌습니다. 종로 큰 길 한켠이 불빛으로 환해졌고 그 빛 속에서 복남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움직이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12번째 낭인이 쓰러지는 순간에도 이미
13번째를 향해 돌아서고 있는 실루엣이었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 하나가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저 사람 옆에 내가 서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5번째 낭인이 쓰러졌습니다. 16번째가, 17번째가, 남은 셋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칼 20자루를 상대하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저것이 사람일 리 없다는 그 공포가 발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남은 셋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칼을 버렸습니다. 종로 큰 길에 칼 떨어지는 소리가 3번 났습니다. 그리고 정막이 왔습니다. 복남이 가쁜 숨을 쉬며 서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오른 정권 위 손가죽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종로 큰 길 바닥에는 17명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횃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쿠로다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겁이 아니었습니다. 쿠로다는 거합도의 달인이었고 거합도의 달인은 상대를 먼저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쪽을 먼저 막는지, 반격의 각도가 어떤지를 17명이 쓰러지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 처음으로 상대를 진지하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쿠로다가 카타나의 칼집을 왼손으로 잡고 허리에서 천천히 분리했습니다. 거합도는 칼을 뽑는 그 동작 자체가 이미 공격인 무술이었습니다.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는 그 찰나에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거합도의 본질이었습니다. 복남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쿠로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10걸음이었습니다. 종로 큰 길이, 이 도시의 심장이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숨을 참았습니다. 쿠로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선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뜻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싸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복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의 붉은 띠를 한 번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오래된 무명천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묶어준 그 띠가 지금 이 순간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손에 감겨 있었습니다. 쿠로다의 손이 칼집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합의 선발. 그 동작이 시작되는 순간 복남이 땅을 박찼습니다. 물러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였습니다. 쿠로다를 향해서 칼이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거합의 칼은 거리에서 완성됩니다. 그 거리를 없애는 것이 복남이 찾은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칼날이 복남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과 복남의 정권이 쿠로다의 오른 손목을 강타하는 것이 거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칼을 쥔 손목에 착수의 정권이 박히는 소리는 그날 종로 큰 길에서 울린 가장 짧고 가장 결정적인 소리였습니다. 쿠로다의 손에서 카타나가 빠져나가며 돌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쿠로다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 눈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라고 했고 어떤 이는 경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자신이 처음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봉남이 쿠로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다물고 살아온 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입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쉰 목소리가 담고 있는 것만큼은 어느 웅변보다 또렷하고 무거웠습니다. 이 땅에 내 놈들이 뺄 칼은 없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다시는 조선을 업신여기지 마라. 종로 큰 길이 숨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골목 모퉁이 뒤에서 유리창 너머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오래 굽히고 오래 참고 오래 침묵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감정이었는지를 저는 감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눈물을 흘리지 않은 조선인은 없었다고 훗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쿠로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남은 그를 거기 두고 돌아섰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도 아직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로 큰 길을 가로질러 피막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횃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밤바람이 큰 길을 쓸었고 바닥에 나뒹구는 칼들 사이를 봉남은 아무것도 줍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필요한 건 이미 손에 있었으니까요. 종로 경찰서 정문 앞에 사람이 모인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지게를 지고 큰 길을 지나던 조선인 지게꾼 하나가 발을 멈추고 경찰서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굳어선 것을 본 옆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하나씩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참으며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종로 경찰서 정문 기둥 양쪽에 쿠로다의 낭인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이 등 뒤로 묶인 채 정문 기둥에 기대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종로 일대를 쥐락펴락하던 쿠로다의 사람들이 경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이런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종로 큰 길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도 이 장면 하나만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쿠로다는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어젯밤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종로 일대에서 그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방식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이름은 두려움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망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포로 세운 것은 공포가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종로의 아침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호랑이가 한 일이라고. 어젯밤 종로 큰 길에서 20명을 쓰러뜨리고 쿠로다의 칼을 맨손으로 쳐낸 그 사람이 이걸 해놓고 사라졌다고. 말은 새벽 종로 큰 길을 타고 흘렀고 시장 어귀를 돌아 피막골 골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기쁘다고 하기엔 너무 뭉클했고 감격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오래 기다리던 것을 드디어 보았을 때 짓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피막골 골목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는데 그 리듬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피막골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온 발소리. 매일 아침 이 골목을 오가던 그 발소리였습니다. 복남이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있었습니다. 부러뜨렸던 그 물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새 물지개였는데 그걸 어깨에 걸치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언뜻 보면 어제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남루한 삼배옷이었고 물지개를 진 등이었고 피막골 골목을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바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삼배옷 위로도 드러났습니다. 어깨에 감긴 흰 천과 옆구리 쪽 옷자락에 베어든 핏자국이 그걸 말해주었는데 그럼에도 복남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싸우고 돌아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순례 할머니가 국밥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남이 돌아올 것을 알았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건지 할머니는 국밥집 문을 등지고 골목 어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남이 그 앞을 지나치려 하자 할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따뜻한 국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끓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복남을 위해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남이 그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지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할머니도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릇 하나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건네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오갔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복남이 국밥을 받아들고 골목 한켠에 앉았습니다. 처마 밑 늘 쉬던 그 자리였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이른 아침 피맛골의 찬 공기 속으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복남은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피맛골 골목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목 상인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냥 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엿장수 노인이 골목 어귀에 자리를 폈습니다. 아이들이 담벼락 사이로 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 일상이 어제와 같은 일상이면서도 어딘가 달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한참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남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복남도 먼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냥 옆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움직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남이 국밥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릇을 들고 일어나서 순례 할머니의 가게 안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마솥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복남이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 있는 것인지 복남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복남이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물지개를 다시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피막골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쪽으로 물을 길어 이 골목 이 집 저 집에 배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오늘도 걸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허리가 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 경성의 어떤 문서에도 어떤 신문 기사에도 피맛골의 벙어리 물지개꾼이 어젯밤 종로 큰 길에서 한 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았으니까요.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있어야 계속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피맛골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종로 큰 길 한복판에서 맨손으로 칼 20자루를 상대하고 쉰 목소리로 단 2마디를 남기고 돌아온 사람이 아버지의 붉은 띠를 손목에 감고 평생 굽혔던 허리를 마침내 편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피맛골 골목을 걸으면서 이 골목 사람들의 숨을 자기 등으로 지켜온 사람이 그리고 어쩌면 이런 사람은 봉남 혼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골목마다 역사가 지나쳐버린 어둠 속마다 자기 한 몸을 걸고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굽어진 허리 뒤에 무언가를 숨긴 채 웃으면서 버텨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지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골목은, 이 도시는, 이 땅은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봉남의 물지개가 우물 앞에 멈추었습니다. 두레박이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맛골의 아침이 그 소리 위에 얹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게 문 열리는 소리가, 순례 할머니의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소리가, 봉남이 두레박을 올렸습니다.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넘치지 않게, 그러나 모자라지 않게, 꼭 그만큼. 그 물을 지게에 싣고 봉남은 다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맛골의 하루가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은 왕이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골목을 걷던 사람이 지켰습니다. 장터에서 엿을 팔던 노인이 지켰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서로를 먹이던 이름 없는 손들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피가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일제의 칼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 의지가, 독재의 군홧발 아래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씨가,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그 손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 한 줄기 핏줄입니다. 봉남이 종로 한복판에서 맨주먹을 들었던 그날 밤처럼 이 나라의 민초들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기록 없이, 그러나 반드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바로 그 역사의 연장입니다. 굶어도 자식 먹이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온 그 삶 하나하나가 봉남의 물지개만큼이나 무겁고 봉남의 주먹만큼이나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당신의 이름이 바로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민초는 꺾이지 않습니다. 짓밟혀도 뿌리는 남고 뿌리가 남는 한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 땅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흔적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올 한 해 건강운과 재물운이 물지개에 물 차오르듯 가득 채워지기를. 이 채널이 두 손 모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골목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